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 리치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토는 어디에서 슈바이처를 만났을까? 병원이야. 페니실린을, 추- 페니실린을 이것에서 추출하는데, 이것은 푸른 곰팡이야.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 페니실리움이야. 음, 수술 마스크는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 베르제 의사야. 음, 끝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최한이가 듣던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한 건가? 네. 최한이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최한이가 관심 가졌던 것도 이 책이 이제 그 함께 떠나는 여행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누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야? 토토하고 슈바이처요. 슈바이처인데,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책 읽기 전에도 좀 알고 있었어? 아니면 어땠어? 전에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잘은 몰랐어요. 음. 그 쌤이 아까 아프리카 갔다 왔다는데 그 아프리카에 바로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 의료 선교 나 혹시 들어봤어? 의료 선교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어, 두 가지 날이 합친 거야. 의료는 뭐야? 뭔가 병을 치료하고 그렇지. 그런, 병을 치료하고 하는 거 의료라고 그래. 선교사 선교라는 말 들어봤어? 네. 뭐야? 뭔가 전달하는, 그렇지. 종교를 전달하는 것, 전도하는 거 이런 거뭐 선교인데,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질병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의료 활동을 했었고, 근데 의료 활동을 순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의료행위를 통해서 그들과 가까워짐으로써 그들에게 어쨌든 그 기독교를 또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선교 활동에 일하는 어쨌든 그런 슈바이처 박사가 또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슈바이처 박사가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그 수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아프리카의 성자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런 슈바이처 박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사실은 특별히 무슨 의학에 있어서 그 업적을 쌓거나 그렇진 않았어. 특별히 이렇게 업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야. 근데 이제 의사쌤이면서 또 아프리카 하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흔히 이제 떠올리는 쉬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슈바이처라는 그런 캐릭터를 설정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혹시 그 우리나라 분도 슈바이처 박사 비슷하게 유명한 분 혹시 있는 거 알아? 있는 건 아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도 지금 갑자기 그 신부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신부님이, 어, 그 신부님 이름이 음, 음, 나중에 생각나면 이태석 신부님이네. 이태석 신부님 기억났어? 네. 너도 생각하는 게 이태석 신부님 맞아? 네. 이태석 신부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은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이지. 그래서 역시 이제 아마 수단이었나 하여튼 그쪽 그 사람들에게 역시 의료 선교를 펼쳤던 그런 분이 이태석 신부님인데 비슷한 슈바이처 박사와 이렇게 비슷한 그런 길을 걸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이렇게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페니실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책 84쪽 에 보면 페니실린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페니실린이 갖는 중요한 점, 그건 어떤 의미가 있어? 페니실린이 왜 중요해? 페니실린이? 페니실린이 그 균을 음, 뭔가 균을 이제 못 오게 한다? 음.
예방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페니실린이 이른바 어려운 말로 항생 물질이라고 그래. 항생 물질이라고 해서 다른 세균을 잡아먹는, 다른 세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항생제 발명, 최초의 항생제 발명이고, 그 부분에서 여기 89년 관련돼서 의의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 뭐 항생제 발명이 음, 현대 약리학의 첫 번째 혁명이라고 돼 있어요. 현대 약리학이라는 것은 그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치는 방법들 중에 왜 수술 같은 걸 통해서 고칠 수도 있잖아. 근데 또 하나가 이제 뭘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이제 고치는 건데 그런 약리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데 있어서 이 항생제가 이제 첫 번째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혁명은 뭐래? 코르티손의 개발이요. 코르티손의 개발에 의해서 코르티손은 뭐가 코르티손이냐? 염증과 알레르기에 효과가 큰 호르몬, 그 이른바 네, 스테로이드라고 알려졌대요. 스테로이드제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보통 우리가 항생제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이 스테로이드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생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이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기적의 약으로 알려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알, 알렉산더 플레밍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 페니실린을 최초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발견과 관련되어서 이제 뭐야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그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발견한 게 아니었지. 처음부터 페니실린을 발견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네. 그래서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 세균을 배양하다가 콧물이 떨어졌는데 음, 관찰을 했더니 콧물이 떨어진 자리에만 세균이 안 생겨가지고 뭔가 세균을 죽이는 그런 성질이 있나 해서 음, 어, 연구를 하다가 음, 이제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세균을 키우고 있던 접시를 살피다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된 접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있는 푸른 곰팡이 쪽 균만 다 죽어 있어가지고 음, 그것만 배양을 해서 더 실험해서 그걸 음,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음. 거기서 페니실린을 뽑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 선생님이 근데 그 이야기마다 이제 버전이 좀 다른데 여기서 콧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 콧물 얘기는 처음 들었어 이 책에서. 다른 책에서 사실 콧물 얘기는 별로 없고 이제 원래 이제 그 곰팡이 실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 당시에 요 푸른 곰팡이에 있던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세균이 죽은 그런 것들을 발견해서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수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펜실을 발견했지만 이게 실용화는 안 돼서 그 상용화, 실용화라고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펜실린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 펜실린을 배양해 가지고 우리 그 치료제에 쓸 만큼 충분한 양을 만들어내는데 그거는 못한 거야. 이 저기가 플레밍이 그걸 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나중에 다른 또 이제 과학자들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그 페니실린이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쓰이게 되는. 그러면서 페니실린이 기적의 약으로 불렸어요. 기적의 약. 그 까닭은 그전에는 폐렴 같은 거 걸리면 대부분이 그냥 사람들이 폐렴을 앓다가 죽어. 근데 요 페니실린을 투여를 하면 폐렴을 앓던 그런 사람들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페니실린이 상당히 이제 기적의 약으로서 알려졌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을 기억하면 되고 뭐 페니실린이 어쨌든 최초의 항생제로서 의미가 있고 그것들이 약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의 출발점이 되었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 그 부분들을 또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최한이가 했던 게 뭐였지? 마스크? 네, 수술 마스크요. 수술 수술할 때 쓰는 마스크. 이게 몇 쪽에 나와 있어? 그게, 어디 있어? 음, 대리 쪽? 네? 대리, 요 근처일 것 같은데. 대리, 장갑이 있고, 마스크 같이. 할때 마스크 쓰는 거 배기 쪽에. 그래서 아, 여기 탑에 있고. 하나 두고 프랑스사 베르제 맞아? 네. 1897년에 수술할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수술용 장갑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 이걸 몰랐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왜 수술용 장갑을 끼워야 되고 왜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이제 수술 도중에 음, 균 같은 게 들어가면 감염이 되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이 챕터 단원이 뭐에 관한 부분이냐면 94쪽에 보면 마취와 소독이 중요해라고 해서 특히 소독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소독의 중요성이라던가 소독의 의미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인데 병원에 어린이들이 문병을 가거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라고 그래.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병원에 누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셔. 그러면 손자 손녀가 가서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막 그랬잖아. 네. 애기라던가 어린이들은 가급적이면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래. 혹시 그 이유를 알아? 뭔가 이제 음, 저기 있는 환자들한테 음, 감염이 되면 그 사람들도 온 사람들도 아플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그 어린이들이나 아기들이 아무래도 그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 면역력이 없는 경우가. 그런데 병원에 사실은 가장 그 세균이 많다는 거야. 균이 많다는 거야. 병원이 나름대로 수도를 열심히 하지만 어쨌든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병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병원에 왔다가 병에 걸리는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그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때로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그 뭐야 병원에 갔다가 새로운 병을 얻기도 한다는 얘기야. 왜? 땀 환자들한테 옮아서요. 그렇지. 그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환자들도 대부분이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상태들인데 다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병균이 옮겨져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현대도 그런데 과거에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의사들이 소독이나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뭐 A라는 의사가 어떤 환자를 막 저기 뭐야 치료를 막 해. 근데 그 손으로 그대로 다음번에 뭐 아기 낳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아기를 막 이렇게 받는 거야. 출산을 돕는 거야. 그러면 손에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환자를 치료하는 그 병균이 그대로 그 산모와 아기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이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 점에서 이제 소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서 그 소독을 뭐야 실시를 하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전염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보면
19쪽. 자, 소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 누구? 그, 아까 몇 쪽인지 못 들었어요. 네? 99쪽이요? 왜 하나도 안 들리? 99쪽. 아, 또 아랫부분에 나오지. 소득에 대해서 제멜바이스요.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소득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그런 사람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무장갑을 끼고 수술하는 것은 윌리엄 홀스테드요. 윌리엄 흡스테드라는 사람이 역시 또 이제 어, 가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그 고무장갑을 끼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가능. 그래서 요즘에도 그 주사기 같은 경우 옛날에는 주사기를 여러 번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사기에서 어떤 환자들에게 찔렀는데 그 주사기를 갖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니까 그 주사기를 통해 감염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이 병원에서 우리나라는 당연하지만 주사기를 다 일회용 주사기 쓰는 거 알아? 아니요? 어? 네, 일회용 주사기를 그 한 번 쓰고 주사기를 버려. 다른 새로운 주사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지원아? 이런 소독의 이야기라던가, 아까 뭐 장갑을 끼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의료와 의학에서는 뭔가 위생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위생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들, 그 점들을 확인할 수 있지.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야. 즉,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의학적 발전을 이룬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또 뭐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의학 기술이 형성이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이 어린이를 위한 명랑한 세계 의학 여행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 의학사, 의학의 역사, 의학의 발달, 어떻게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되어 왔는지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아마 최한이가 이 책을 통해서 의학에 대해서 의학 기술이 어떻게 발달했는가에 대해서 또 많이 배경식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한이는 뭐 어때? 의사 쌤에 대한 뭐 생각이 의사 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뭐 감정,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어? 의학에 대해서? 음. 크게는 없어요. 음.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의사 선생님이 이른바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히는 건 알아? 그래요? 몰라? 그래서 음, 부모님들이 요즘에 자녀들 보고 그러니까 장래희망 1위 부모가 생각하는 장래희망 1위가 의사 쌤인 건 또 몰라? 응? 아니, 그게 의사가 조금 좋은 직업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에 1위까지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의대가 최고의 대학은 아니었어. 희망하는. 뭐 전자공학과라던가 뭐 법학과, 법대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더 희망하는 그런 과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또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의대야, 의대. 의사쌤이 되게 의대인 걸 볼 수 있고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또 커다란 이슈, 커다란 문제가 의대 문제인 거 알아? 의사쌤 문제? 네. 어, 어떻게 알고 있어?
뭔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어? 음, 뭔가 그런 응급실하고 음. 일단 그런 게 자리가 없는 음. 그런 상황하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 이건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 지금 선생님 뭐 정확히 하는데 뭐 2천 명까지, 2천 명인가를 늘리려고 했던 얘기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매년 이게 배출이 되는데 의대 정원을 한 2천 명 정도 늘리려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인 전공의라고 들어봤어? 근데, 전공의들이 파업이라고 했더라. 사표를 내고 그냥 다 가버린 거고 의대생들도 나 공부 안 할란다고 막 휴학기 내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의료 현장이 상당히 좀 이렇게 어, 곤혹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갖고 그 의사 선생님들과 정부가 의정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서로 이제 갈등을 맺고 있지. 그래서 어, 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방에 의사쌤이 부족하다는 얘기야. 지방의 지방에서 의사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 또 산부인과라던가 소아과라던가 그 이제 우리가 필수 의료학과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지망하는 의사들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대신 뭐 성형외과라던가 피부과라던가 안과라던가 이런 수도권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하는 의사들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의사 수가 부족하니 그러면 의사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이게 누구의 생각인 거야? 정부의 생각인 거야. 그런데 의사 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왜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데 너무 수도권에 의사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꼭 피부과나 이런 성형외과나 이런 데 안 가고 아까 말했던 산부인과나 소아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과로 갈 수 있도록 그, 약간 그 어려운 말로 그 의료 수가라고 그러거든. 채한이가 그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돈을 내잖아. 네. 병원비를 내잖아. 근데 이제 그 병원비를 낼 때 커다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 최환이가 내는 돈. 최환이가 뭐 의사 선생님한테 그 감기 때문에 가면 한 3천 원이나 한 5천 원 정도를 낼 거야.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그 3천 원만 받는 게 아니야. 최환이한테는 3천 원을 받지만 의료보험 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서 한 만 원 정도를 받아. 그러면 최환이를 의사 선생님이 잠깐 진료해주면 의사 선생님은 13,000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만 원 그거 받는 거는 최한이 부모님이 평상시에 매달마다 의료보험료로 몇십만 원씩을 돈을 내. 그 돈을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이렇게 지불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이제 그 정부가 이렇게 정해놨어. 감기 환자일 때는 뭐 얼마, 뭐 무슨 수술 환자일 때는 얼마 이렇게 정해놨는데 의사들의 주장은 그런 그 의료 수가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러면 뭐야 의사들이 지방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필수 의료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굳이 늘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누구의 주장인 거고 의사들의 주장인 거고 반면에 정부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럼 의사 수가 많아지면 환자들이 좀 더 그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어. 의사 선생님들이 월급이 상당히 그 많이 받는 편이거든.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어, 연봉이 뭐 한 3억, 4억씩 받고 막 그런데 보통 이제 은행원들 막 이런 사람들도 연봉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 사람들이 한 1억 좀 넘게 받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3배 막 이렇게 받는 거야. 그리고 최저임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혹시 뭔지 알아? 얼마인지 알아? 현재? 어, 몰라요. 어, 보통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커피숍이나 이런 데, 카페 같은 데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인데, 한 시간에 10,000원 정도를 받아. 한 시간에 10,000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제에서 한 근무하면 한 200 몇만 원 정도를 받거든? 그럼 그걸 연봉으로 치면 한 3천만 원이 안 돼.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3억 정도를 받으면 그 차이가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연봉이 너무 없다. 그러니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면 의사 선생님들의 연봉이 좀 뭐해질 거다? 낮아질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그런 그 상황들이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늘어나야 앞으로 이제 의학 연구를 더 열심히 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더 생겨날 거고 그러니 의사를 늘리자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의사를 오히려 늘리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 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어쨌든 우리 그 나라의 의사 수가 얼만큼이 적절하냐 또 의사들에 대한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한이는 혹시 뭐 나중에 진로와 관련돼서 뭐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던가 이런 걸 꿈꿔본 적은 없어? 음, 꿈꿔본 적은 있는데, 음. 요즘에는 뭔가 딱히 크게 없어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는 딱히 큰 관심은 없어? 네, 근데 의사는 아니에요. 왜 관심은 없어? 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나는 의사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 혹시? 음, 왜냐면은 이게 애초에 뭔가 사람들이 병을 뭔가 음. 이제 알아내려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수술을 하고 뭐 그런 거에 애초에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이유가 있어, 특별히 혹시? 선생님은 사실은, 좀 이렇게 뭐야, 그 무서워. 그리고 좀 징그러워. 다른 사람 그 몸에다 뭐 이렇게 칼을 수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끔찍해. 네, 그래가지고, 저도 꽤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음, 뭔가 그런 관련 얘기하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어지, 메스꺼워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신을 회부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대. 그 직접 자기가 그 시신을 해부해 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그 학점을 따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쌤은 그거를 할 자신이 전혀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려면 또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잘 겪어내야지만이 그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한이 부모님이 최한이 보고 의대 가라 그런 얘기를 안 하셔? 네, 어휴 다행이네. 그냥 자,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마음대로라고 해서. 그래서 최한이가 관심 있는 분야는 뭐야? 요즘에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는 그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음, 어, 그, 요즘에 아예 그런 거에 생각을, 딱히 아직은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려서부터 뭐 진로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그냥 두루두루 탐색하고 그런 뭐 만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꿈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14쪽에 최초의 의학하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14쪽. 질병이 신이 내린 벌이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야? 뭔가 옛날 사람들이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왜 병이 생기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병이 들은 이유는 뭐라고? 신이 음, 이 벌을 주는.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거다. 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했겠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지. 내 잘못을 고하고, 뭐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우리 몸이 낫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어떨 것 같아? 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 적어도 요 근처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무당 알아? 지원아? 네. 무당이 구슬이야, 굿. 그 구슬하는 게 결국은 그 신께 우리 몸에 나쁜 귀신이 붙어서 그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함으로써 우리 몸에 있는 그 나쁜 신들, 정령들을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 그래야 몸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신앙에 기대어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구슬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있긴 있어. 다만 옛날에는 많았더라면 지금은 그 수가 상당히 소수긴 한데 어쨌든 그러한 신비한 어떤 그러한 힘을 빌어서 자기의 몸을 낳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욕망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의학에 관한 어떤 그런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이제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해서 기도나 마법을 써서 이제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쪽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지금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에버스 파피루스가 갖는 의미가 뭐야? 세계 최초의 의학 기록이요. 세계 최초의 의학 기록이다라고 해서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그 종이를 뜻하는 영어 페이퍼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파피루스는 식물 이름이야 식물. 그 식물을 이용해서 어쨌든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약 700여 개의 질병과 치료 공식을 적어 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과거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쪽 이것들이 아까 이제 파피루스면 이집트 쪽이겠지. 서양 쪽이라면 21쪽에 동양 쪽에서는 황제 내경이요. 황제 내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국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 의학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이게 황제 내경이라고 해서 어쨌든 옛날 사람들도 뭐 질병에 대해서 나름 문제로 생각하고 그러한 그 질병의 어떤 그런 양상들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놓았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쪽 보겠습니다. 근데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됐어요. 자, 20쪽에 보면 이제 황제대경이 갖는 그 의미가 단지 동양에서의 최초의 의학서적이다라는 의미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 22쪽의 하단에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그렇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아까 했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중국 의학을 집대성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하고 집도성을 지이고 22쪽 아랫부분에. 아, 뭔가 병이 생긴 이유를 설명하고 치료법과 예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어. 자, 그래서 그 당시 아까는 이제 아까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리고 네. 이 황제대경에 따르면 왜 병이 생긴다고 했다는 거야? 몸의 질서가 깨져서요. 그렇지. 우리 몸 안에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가 깨질 때 그럴 때 이제 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신이 내린 그 벌이다라는 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황제대경이 갖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이 황제대경에 담긴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계속 한의학에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어떤 그런 기본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23쪽에 좀 더 나와 있어. 23쪽에 좀 더 설명이 나와 있거든. 자, 거기 첫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부터 23쪽 첫째 줄. 이 책에서는 생명을 우주의 음양이라는 두 개의 기가 더해져 생긴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 동양 사상에서 음양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는 양, 여자는 홀수는 양, 짝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의 조화로 이 세상이 만물이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깨질 때 바로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동양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을 볼 수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음양설 말고 이제 오행이라는 것도 있거든. 오행은 뭘 말하는데? 음양 나무, 불, 흙, 쇠, 물 등 다섯 가지 사물의 기본 원리요. 그렇지. 나무와 불과 흙과 쇠와 물. 그래서 이게 여러 우리가 뭐 얘기하고는 화수목금토야. 화수목금토. 우리 요일 중에 화가 뭐? 물이요. 수가 물이요. 목, 목, 나무요. 금, 금이 쇠, 쇠, 쇠. 그다음에 토. 흙, 요 다섯 가지가 사물을 이루는 어떤 가장 근본 물질, 기본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 다섯 가지 그 사상이 어떻게 이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온 세상 만물이 결승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밑에 박스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도 이제 오장육부라고 그러는데 그 오장 다섯 가지 이제 중요한 부위가 오장이라고 해서 오장이 뭐라는 거야? 박스 밑에 오장. 아, 심장, 폐장, 간장, 비장, 신장. 심장과 폐장과 간장과 비장과 신장 이 다섯 가지의 장기로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이제 동양의학의 이런 음양 오행상학과 관련돼 있고 요거는 지금도 우리나라 그 한의학 한의학에서도 중요하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4쪽에 중요한 인물 의사쌤들, 의사하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대표 인물이 바로 누구? 히포크라테스요. 히포크라테스라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될 때 막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걸 하게 되고 간호사들은 혹시 무슨 선서하는지 혹시 알아? 몰라요. 나이팅게일 선서라고 혹시 들어봤어? 나이팅게일 알아? 아, 나이팅게일 들어는 봤어요. 나이팅게일이 그 영국 사람인데 영국이 그 러시아하고 이제 그 어디야
크림반도에서 전쟁을 펼칠 때 나이팅게일이 가서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활약함으로써 막 간호사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뭐야 낮은 어떤 그런 계급이었었는데 간호사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확립시키는 그런 간호의 중요성을 일깨운 어떤 그런 인물이 이제 그 나이팅게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호사들은 보통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라는 걸 하게 되고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26쪽에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일부분을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일의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 이수를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히포크라테스 이 선서가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이 의사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태도들, 의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요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어, 그렇지 아니하고 난 직업으로서 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난 의사하는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망각했다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반면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뭐야 직업인으로서 사는 거다. 직업인으로서 나는 돈 받은 내가 일한 대가로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야 돈 안 받고 뭐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제 그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6쪽에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의미가 있지만 또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가 뭐래? 아,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고 치료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음, 점을 치거나 부적을 쓰거나 음, 주술에 기대지 않고 음. 좋은 음식하고 적절한 운동, 필요한 약을 써서 병에 대처해가지고 그렇지. 결국은 이제 그 전에 신이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드리고 제사 지내고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아픈 데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본격적으로 의학으로, 어? 과학으로, 학문으로 이제 그 발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학의 아버지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6조 중간에 보면 히포크라테스는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긴다고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 우리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서 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황제 내경이 배경에서 보니까 인체의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음양의 조화가 깨져가지고 병이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게 된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치료법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했던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1쪽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40쪽, 41쪽에 뭐가 나와? 음, 그 패스트요. 이 패스트는 들어봤지? 아, 패스트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흑사병. 아, 흑사병. 어, 흑사병이 바로 패스트야. 흑사병이 이제 사람이 그 검게 변해서 죽는다 해가지고 한자로는 이제 흑사병이라고 불리고 그 균이 패스트균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패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로 인해서 아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야. 뭐 유럽 인구의 뭐 몇 분의 몇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이 패스트가
상당히 이제 그 치명적인 그러한 공포였던 그런 대상이었었는데 자 41쪽이 그럼으로 인해서 이 패스트 때문에 사회가 막 뒤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자 41쪽 중간 부분 이게 뭐라고 돼? 41쪽 보면은 이게 지금 두 줄 돼 있잖아. 그중에 왼쪽 그 책 표지 있는 거 왼쪽에 마지막 문단 거기 한번 읽어볼까?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패스트가 유행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어. 교회 성직자들도 패스트를 피해갈 수 없었어. 자연스레 사람들은 신과 교회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교회의 가르침이 패스트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결국 패스트 이후 정부가 세상을 지배하던 중세 시대도 끝이 났지. 지금 최한이 읽은 이 부분이 뭔 말이야?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을 믿고 맨날 기도하는 성직자들도 다 페스트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종교하고 그런 거는 질병하고 다 상관없다. 그렇게 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서양의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신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였고 교황이 신부님들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신의 뜻이랑 무조건 다르게 당연히 그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얘기. 근데 패스트에 보니까 이 신부님들도 패스트에 걸렸더라는 얘기. 기도해도 소용없더라는 얘기. 그러면서 정말 신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종교의 시대가 끝이 났고 이른바 이성의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패스트 때문에 중세에는 혹시 뭐 봉건 영주제, 영주 농노 이런 말 들어봤어? 지않아 영주는 들어봤는데 영주 농로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어느 한 지역의 땅을 왕으로부터 그 영주가 그 땅을 이렇게 받아. 그럼 대신 영주는 왕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왕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계약 관계를 맺는 거거든. 그럼 영주는 그 땅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거를 농노들에게 농노들에게 그 땅을 빌려줘. 그리고 그 농노들이 그 땅에서 수확한 것을 영주에게 또 바쳐. 그 전까지는 고대 노예 사회였거든. 그 노예들을 부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농노들은 노예 상태는 아닌데 한 노예나 마찬가지야. 완전한 자유적인 농민, 자기 땅을 갖고 사는 농민도 아니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영주에게 바쳐야 되는. 그래서 반은 좀 자유롭고 반은 노예 같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농노라고 그러는데 이 패스트가 휩쓸어 버리니까 이 농노들도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일할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면서 이 봉건 영주 시대가 이게 뭐야 막을 내리게 되는 이 패스트 때문에 이 패스트가 그렇게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지. 또 이 패스트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농노들 일할 사람이 없어. 응? 근데 영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있어. 그럼 일할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일할 사람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바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냥해 온 거야. 자기 그 패스트로 농노들이 죽으니까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냥해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뭐야? 아프리카 노예들이 이렇게 뭐야? 더 이렇게 많이 그 활성화되는 그 활성화된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들인데 어쨌든 안 좋은 일인데 그러한 그 계기가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역사에서 만약은 없지만 패스트가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더 오랫동안 그 중세 봉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을 데려와야 될 그런 이유들도 특별히 없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런 그 사회 현상이 그거 자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뭔가 도미노가 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변화를 끌어내는 걸 볼 수 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들한테 제일 큰 질병은 뭐였어? 코로나요. 코로나였어. 또 사실 코로나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쌤이 최한이랑 만난 거야. 코로나가 없었으면 쌤이 최한이하고 만나지 않았을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알아, 최한아? 아, 코로나 때문에 저 인터넷 교실을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줌으로 무슨 인터넷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생각을 아예 못했어,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이렇게 만나서 직접 수업을 했잖아.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전까지 별로 활성화, 그냥 회사 같은 데서나 원격회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줌이 쓰였거든. 근데 갑자기 학교 현장 수업이라던가 이런 거에 줌이 막 원활하게 막 쓰인 거야. 근데 줌을 쓰고 보니, 그냥 직접 만나서 수업하는 거나, 줌으로 수업하는 거나 큰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줌 수업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생겨난 거지. 어때, 시환이는 뭐좀 다른 얘기긴 한데 직접 만나서 하는 대면 수업하고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하는 수업하고 차이가 좀 있어? 아니면 뭐 특별히 없어? 어때, 시환이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달라? 뭔가 사람이 직접 응, 뭔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거는 세세한 거는 따로 따져보면은 다 똑같이 있긴 한데, 근데 뭔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이게 컴퓨터에서 보고 듣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시환이가 쌤하고 직접 만나갖고 수업하면 또 다를 것 같아. 수업 방식은 똑같을 수 있어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여기서 줌 수업, 이런 온라인 수업이 더 이제 뭐 긍정적인 것도 있을 거고, 물론 이제 대면했을 때 가는 또 더 긍정적인 점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질병의 영역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46쪽 보겠습니다. 자, 46쪽 봤더니 의사쌤들의 기원? 의사쌤들이 과거에는 누가 의사쌤이었다는 거야? 일바이스들이요. 이발사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발사 그 표시 혹시 알아? 그 이발소 표시 알아? 막 돌아가는 거? 네, 그 흰색, 뭐, 파란색. 빨간색. 그 분들이 과거에 어떤 그런 수술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그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발사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야, 이런 수술들이.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직이고 상당히 사람들이 선망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뭐라는 거야. 높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야, 과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의사 역시 옛날에는 이른바 중인 신분들, 중인 신분이라 양반이 아니라 양반 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거, 서자 알아? 처하나? 서자, 네, 서울. 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들어는 봤는데, 그 홍길동처럼 자기 그 옛날에는 그 양반들 같은 경우에 부인을 하나만 얻지 않냐고 부인을 여러 두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부인에게 낳는 자식만 진짜 자식을 인정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부인에게 얻는 자식들은 차별 대우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서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과거 시험 봐갖고 이렇게 뭐그 높은 자리에 못 갔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중인 신분을 형성하면서 사또 밑에 그 아전을 하거나 이방이나 뭐 형방 뭐 이런 그 아전 낮은 하급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한의사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이제 뭐야 높은 어떤 그런 직종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부분들이 이제 여기도 중세 그 이발사들이 그 수술을 도맡았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고 역시 이제 사람 쪽에 보면 의사들이 처음에는 어, 내과 의사 내과 의사만 있다가 그다음에 외과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해갔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역시도 이게 어떻게 발달했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48쪽 제6분에 1543년에 중요한 책이 발간되었다고 나오지. 무슨 책?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책은 어떤 책이야? 그 해부학 책인데,
그렇지. 그래서 베살리우스가 쓴 해부학 책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신체를 해부해 봄으로써 그런 그 원인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게 되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의학 같은 데서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들이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 몸을 해부를 이렇게 못하게 했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부를 해봐야 그 안에 장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야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53쪽.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 베살리우스요. 이 베살리우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여기 보면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살아있는 인간의 움직이는 몸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를 계기로 질병이 체액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 부위에 생긴 변화라고 받아들이는 데까지 다다를 수 있었어. 비로소 근대의학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할까? 아, 그 제일 우리가 이제 단순화시키면 제 1단계가 신의 벌이었어.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그다음 2단계가 뭐라는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체액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것. 질병이 체액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 베살리우스가 해부학을 통해서 질병을 뭘로 정의한 거야? 몸의 변화요. 우리 몸 부위에 생긴 변화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이른바 근대 의학이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또 의미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쪽에 누가 나와? 나오는 인물. 합이요. 윌리엄 합이라는 인물이 나와. 그래서 이 윌리엄 합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56쪽에. 그, 음. 아니 54쪽에 그 사진 밑에 보면 됩니다. 그 합이 사진 밑에 보면 이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우리 몸에 피가 돌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그런 걸 몰랐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피가 돌고 있다는 사실들을 처음으로 이제 확인한 인물이 바로 율리안 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생리학이라는 그런 의학의 한 분야를 요 사람이 이제 생각하게 되 시작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우리가 한 중간 정도까지밖에 안 봤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처음 말했듯이 오늘날 의학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들의 어떤 그런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밝혀져서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의학을 형성하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학의 역사, 그래서 최하위가 이런 의학의 역사를 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도 좋고, 최소한 뭐 이걸 뭐 다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고민과 그리고 그 전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또 나아가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얘기는 오늘날 의학들도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의학들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많은 그런 그 의사쌤들이라든가 의학자들이 지금도 그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또 다른 업적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실들이 때로는 거짓, 오류로 이렇게 밝혀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또 이렇게 증명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다음 주엔 책이 불량한 자전거 여행 2탄 2권이야, 2권. 불량한 자전거 얘기라는 책이 1권 있고 2권 있거든, 차하나? 네? 동화책이야. 불량한 자전거 여행. 근데 우리는 2권을 볼 거야. 1권이 아니라. 작가가 네. 봤을 때 몇 권 본다고? 2권이요. 그래서 불량한 자전거 여행 1권 읽고 2권 읽으면 좋은데
읽고 안 읽고 이것만 읽어도 그 자체로 문제가 없어. 이 책 같은 거. 혹시 이제 도서관에 책 빌리면 1권, 2권 다 빌려갖고 둘 다 읽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몇 권 빌려서 2권. 공부 구속할 거야, 지현아. 어, 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